당장 미군 빼라. 한국 같은 나라는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던진 한마디에 펜타곤이 얼어붙었습니다.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명령서가 작성됐고 워싱턴은 한국이 곧 무릎을 꿇고 빌러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8시간 후 백악관은 그 명령서를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통보 없던 일로 합시다. 도대체 한국은 뭘 보여줬길래 세계 최강 대국이 48시간 만에 고개를 숙인 걸까요? 펜타곤 25년 베테랑 분석관이 자기 인생 최대 오판이었다고 고백한 그날의 이야기. 한국 사회 곳곳에 잠들어 있던 600만 사자들의 충격적인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카터, 미국 펜타곤에서 25년간 한반도 전력 분석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손바닥처럼 안다고 자부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몇 번이고 분석 보고서에 올려본 단골 주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는 게 정확하겠죠. 그저 미군이 빠지면 일주일도 못 버틴 작은 분단 국가, 그게 25년간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단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 작성했던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다는 걸 그 48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무엇이 오갔는지, 백악관이 왜 손을 떨며 통보를 거둬들였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괴물 같은 시스템을 50년간 키워왔는지, 그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의 소집 통보가 새벽 5시에 떨어졌고 펜타곤에서 출발한 차량이 아침 안개를 뚫고 워싱턴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평소처럼 한반도 정세 브리핑 자료를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아무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 폴더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장 미군 빼라. 한국 같은 나라는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해. 우리가 언제까지 공짜 경비원 노릇을 해줘야 하는 거야?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살짝 헛기침을 했고 국방장관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반도체 팔아서 떼돈을 벌면서 우리한테는 방위비 깎아달라고 떼를 써. 일본이 4배는 더 내는데 한국은 자기들이 약자라고 우는 소리만 하지.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해. 트럼프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메모지에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미군 의존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부하 분석관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들어가야겠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시나리오, 한국 방어 능력 평가, 90일 이내 한반도 안정성 전망, 이 3개를 묶어서 다음 주 안에 제출하자.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정규군 50만이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박사님도 그렇게 보시죠?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하나에만 매달려 25년을 보낸 사람이 어떤 자만에 빠질 수 있는지를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손바닥 보듯이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사력, 정치 구조, 경제 규모, 외교 패턴까지 펜타곤 한반도 분야에서 저보다 오래 일한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그 자만이 저를 그 회의실 책상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 첫 보도가 떴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전면 재검토 착수, 익명의 관계자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회의 내용 일부가 흘러나간 겁니다.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일본 니케이도 안전자산 회피 심리로 흔들릴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펜타곤 내부도 분주해졌습니다. 토마스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대사관 측 반응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 공식 입장은 단 7글자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항의도, 해명 요구도, 긴급 협상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한 줄.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겁먹은 거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 끄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한국 대사관 무관과 점심을 먹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는 비공식 자리였죠. 그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저는 약간 어색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조심스럽게 미군 철수 보도를 언급했을 때 그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 5글자가 그날의 모든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이 이상해. 위기감이 전혀 없어 보여.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그건 위기감이 없는 게 아니라 사고가 정지한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멍해지잖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저는 차에 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의 분석이 합리적이었거든요. 한국은 미군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갑자기 그 우산이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사고가 정지하는 게 당연했죠. 그날 저녁 펜타곤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 방어 능력 평가 7일 시나리오.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규군은 북한의 초기 화력에 일주일을 버티지 못한다. 미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추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굴복하거나 협상장에 끌려 나올 것이다. 그게 25년 펜타곤 베테랑이 작성한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제가 그 보고서에 결재 사인을 넣으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분석가로서의 자부심이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응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보고서가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점이긴 했죠. 무너지기 직전의 정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펜타곤 지하 시뮬레이션실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30년 넘게 돌려온 분석팀의 본거지입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한반도 지도가 떠 있고 평택과 오산, 군산 미군 기지 위치에 빨간 깜빡이가 박혀 있었죠. 시뮬레이션 책임자 폴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사님, 어제 회의 들었습니다. 시나리오 돌리려고 밤새 데이터 정리해뒀어요.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화면에 떴습니다. D1일, 미군 철수 24시간 후. 북한 장사정포 1만 4천 문이 동시 사격을 시작합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이 사정거리 안에 있죠. 첫 1시간 동안 떨어지는 포탄 수가 5만 발로 추정됩니다. 한국 방공망은 패트리어트와 천궁 일부로 막아내려 하지만 개전 첫날 90% 이상이 소진됩니다. 퐁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D3일, 평택 공군기지가 무력화되고 황해도 방향 전선이 무너집니다. 북한 특수부대 20만이 후방에 침투합니다. 한국군 지휘체계는 통신 두절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D7일, 서울이 점령됩니다. 시뮬레이션은 그 시점에 멈춥니다. 더 돌릴 의미가 없거든요. 폴이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정확히 168간이면 끝납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30년간 같은 시뮬레이션을 매년 돌려왔지만 결과는 매번 비슷했어요. 한국 정규군 50만 명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군 2만 8천 명의 공백이 그렇게 거대한 구멍이라는 걸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죠.
토마스가 옆에서 자료를 펼치며 보탰습니다. 박사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한국은 비축류가 90일치도 안 됩니다. 일본은 180실일치를 깔아두고 있는데 한국은 그 절반이에요. 전쟁 들어가면 2달 안에 연료가 바닥납니다. 탱크가 멈추고 전투기가 못 뜨고 군용 트럭이 멈춥니다. 한국 정부가 이 숫자를 알면서도 미국한테 이렇게 강하게 안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 비축류는 분명히 약점이었어요. 그게 한국 안보의 가장 큰 구멍 중 하나라고 저도 보고서에 여러 번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쿄에서 공식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소가 발표한 한반도 전망 보고서였죠. 결론은 펜타곤과 똑같았어요. 주한미군 공백 발생 시 한국군 단독 방어 가능 기간 5일에서 7일, 베이징 도 비슷한 시기에 군사과학원 명의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 미군 의존 구조가 너무 깊어 단독 방어 능력이 사실상 부재. 런던 IISS도 같은 주에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발간했고 결론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일주일 안에 협상 테이블에 끌려 나올 것이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같은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로 한국 자업자득의 안보 위기라는 제목을 달았고 폭스뉴스는 매일 저녁 한국 패널을 불러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다그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패널들이 카메라 앞에서 횡설수설하지를 않았어요. 한 사람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기다려보십시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한국식 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안보 분석 기관이 일제히 당신 나라가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발표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보통의 정부라면 비상이 걸립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미국에 사정하고 일본에 협조를 구걸하고 중국에 중재를 요청하죠. 시민사회는 패닉에 빠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무너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그날 단 1.2% 하락했다가 오후에 반등했습니다. 환율도 0.8% 움직이고 멈췄어요. 시민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퇴근하고 평소처럼 치킨에 맥주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워싱턴의 한국 친구에게 이메일을 한 통 썼습니다. 위로 메일이었어요. 25년간 한국을 분석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답장에서 한숨이라도 쉬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마이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너희들이 더 걱정스러워 보이네? 저는 그 답장을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희들이 더 걱정스럽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다음 날 아침 한국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CNN이 청와대 앞에 라이브 카메라를 깔아놨고 BBC와 로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드디어 미국에 굴복할 거라고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한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추가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그 한 줄을 말하고 단상에서 내려갔어요. CNN 앵커가 카메라 앞에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죠.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다시 확인 전화를 걸었답니다. 정말 그게 다냐고요? 한국 청와대는 그 전화에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라이브로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토마스가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박사님, 한국이 정말 충격으로 마비된 모양인데요. 정부가 할 말이 5글자밖에 없대요. 저도 처음에는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등줄기가 차가워졌거든요. 25년간 한국을 봐온 제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비된 정부의 반응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너무 침착해.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깊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수요. 한국은 충격받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 끄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사정하러 올 거예요. 늘 그래왔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왔으니까요. 한국은 늘 미국이 압박하면 결국 굽히는 나라였어요. 25년간 본 패턴이 그랬고 그 패턴이 깨질 이유가 없었죠. 적어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꾸 다른 신호가 올라왔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하면서 한국 관련 외신 보도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AP통신 서울특파원이 쓴 단신이었습니다. 제목은 이상하게 조용한 서울의 거리. 기사 내용은 짧았어요. 미군 철수 통보 후 24시간이 지났는데 서울 거리에 항의 시위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더니 한 50대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답했답니다. 걱정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책상 위에 올려둔 커피잔을 한참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4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정보원 윌리엄이었어요. 윌리엄은 국무부와 펜타곤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다루는 친구입니다. 그가 새벽에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낮았습니다. 마이클, 지금 위성 분석실에 와봐야 할 것 같아. 한반도 신호가 좀 이상해. 저는 옷도 제대로 안 챙기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위성 분석실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 앞에 윌리엄과 분석관 3명이 모여 있었어요. 윌리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지하시설 신호가 한꺼번에 켜졌어. 보통 평소에는 일부만 활성화돼 있는데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거의 모든 지정 대피 시설에 전기가 들어왔어. 1만 7천 곳이 동시에 켜진 거야. 저는 화면을 함 들여다봤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빼곡하게 떠 있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도시마다 점이 수십 개씩 박혀 있고 강원도 산골이며 경상도 어촌까지 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보탰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상적인 점검 활동인지 확인해 봤는데요.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제히 가동시킨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7,000곳. 그 숫자가 머리에 박혔거든요. 한국이 지정 대피 시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건 펜타곤 자료실에 들어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숫자를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1만 7천이라는 숫자가 종이 위에 쓰여 있을 때와 그게 새벽 1시에 일제히 깜빡이고 있는 모습을 위성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토마스가 늦게 합류해서 화면을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그냥 점검이겠죠? 평소에 안 쓰던 시서 한번 돌려본 거 아닙니까? 저는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에 17,000곳을 무슨 점검이 그렇게 큰 규모로 일어나? 그날 오전 9시 워싱턴 정보원 윌리엄이 또 한 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마이클, 더 이상한 게 있어. 어젯밤 한국 23개 대기업 인사부 시스템이 동시에 한 군데에 접속했어.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접속처는 한국 국방부 산하 예비군 전산망이었어요.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인사부서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스템에 접속한 겁니다. 그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에 23개 회사 인사부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된 거죠.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윌리엄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짚이는 게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예비군 전산망에 접속하는 건 정상적이야. 직원들 예비군 훈련 일정을 확인해야 하니까. 그런데 23개 기업이 새벽 1시에 동시에 접속한 적은 본 적이 없어. 윌리엄이 종이를 다시 가져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알아볼게.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 한국이 뭔가 하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5년간 한 나라를 분석한 사람이 갑자기 그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겠거니, 점검이겠거니, 일상적인 행정 절차겠거니. 그런데 그런 신호가 2개, 3개, 4개씩 쌓이기 시작하면 본능이 깨어납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머릿속에 작은 알람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 신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하는데 그게 안 그려지거든요. 그게 분석가에게는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만나는 그 친구 말입니다. 약속을 잡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30분 만에 왔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정이 빡빡합니다. 짧은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고 다시 한번 멍해졌어요. 25년간 그 친구는 제 약속 요청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시간을 내줬고 일이 많을 때도 짧게라도 만나줬어요. 그런데 일정이 빡빡해서 어렵다니. 한국 대사관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날 저녁 펜타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반도 정보팀의 또 다른 분석관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어요. 사라가 식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상한 거 하나 더 발견했어요. 한국 주요 항만이 어제부터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됐어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평소에는 야간은 야간의 일부만 돌아가는데 어젯밤부터 모든 게이트가 풀가동입니다. 저는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건 없어? 전혀요. 그냥 조용히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철도공사가 어젯밤 2시에 비상운행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포했어요. 평시에 그런 매뉴얼이 배포된 적은 지난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저는 식판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위성에는 1만 7천 개 대피 시설 활성화, 기업 인사부에는 새벽 동시 접속, 항만에는 24시간 풀가동, 철도에는 비상 매뉴얼 배포, 이 4가지가 같은 24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로요. 사라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박사님, 저는 이게 점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뭔가를 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매우 조용히, 매우 빠르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어떤 그림이 그려지려고 하는데 그 그림이 완성이 안 됐어요. 분명히 점들은 보이는데 그 점들을 잇는 선이 안 그려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어요. 만약 한국이 충격으로 마비된 게 아니라 정반대라면 어떨까? 만약 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면 어떨까? 만약 미군 철수 통보가 한국에게 충격이 아니라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면 어떨까? 그 가설이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25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의 절반이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이 미군 의존 구조라는 것, 한국이 단독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 한국이 전쟁 시 일주일을 못 버틴다는 것, 이 3가지가 제 분석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미군 없이도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디엔가 숨겨두고 있었다면 제 25년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였어요. 저는 그 가설을 토마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한 가설이었거든요. 한국이 50년에 걸쳐 미군 철수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가설은 25년 베테랑 분석관이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 음모론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설을 일단 머릿속에 묻어뒀어요. 다음날 많은 정보를 모은 다음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3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가설을 더 빨리 진지하게 다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한국이 진짜로 보여준 것 앞에서 저는 책상에 앉아 있을 힘조차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헤이그에서 출장 와 있던 안보법 전문가 엠마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엠마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국제안보법과 동아시아 군사구조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그녀가 들고 온 건 제본된 보고서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 한국 동원능력 종합평가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어요. 엠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어제 위성신호 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자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엠마 같은 사람이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서 멈췄어요.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시가용 인구는 270만 명이 아닙니다. 600만 명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엠마를 쳐다봤어요. 엠마, 270만은 한국 예비군 숫자잖아요. 그건 펜타곤도 알고 있는 자료고. 600만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엠마가 웃으며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예비군 270만에 민방위 인력 300만을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 동원 가능 인력 30만을 합치면 정확히 600만입니다. 600만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짚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600만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박혔거든요. 한국 인구가 약 5천만입니다. 그중 600만이 전시 가용 인구라는 건 전체 인구의 12%가 즉시 동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미국으로 환산하면 4천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정규군이 130만이니까 한국은 미국 정규군의 30배에 달하는 동원 능력을 사회 안에 깔고 있다는 거죠. 엠마가 옆에서 차분하게 보탰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엠마가 보고서 중간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나라 예비군과 한국 예비군의 비교표가 있었어요. 독일은 지원제로 운영됩니다. 원하는 사람만 남는 구조죠. 프랑스는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 민간인에 가깝고 소집 후 재훈련 시간이 한 달 이상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예비군은 다릅니다. 엠마가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은 소집 후 다시 만드는 전력이 아니에요. 소집 즉시 켜지는 전력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엠마가 짚어준 그 한 줄에서 또 한 번 멍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예비군은 소집 후 다시 만드는 전력, 한국 예비군은 소집 즉시 켜지는 전력. 이 두 문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군사 분석가만이 압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가 예비군을 다시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600만을 꺼내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한 달의 격차가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저는 토마스를 불러서 그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토마스도 같은 자리에서 한참 멍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출근길 지하철에 빼곡히 들어찬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들, 구겨진 셔츠, 축 처진 어깨, 피곤에 절은 얼굴들.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본다면 뭘 느끼겠습니까? 평범하다, 지쳐 보인다, 별것 없어 보인다. 대부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남자들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격 자세로 엎드려 방아쇠를 당겨본 사람들이고, 완전 군장을 메고 야산을 뛰어본 사람들이고, 박격포 운용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칸이 아니라 모든 칸에 타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든 도시에 깔려 있어요. 그게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엠마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이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엠마는 보고서 뒷부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1968년 2월 22일이라는 날짜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그날 한국 청와대에서 800m 떨어진 지점에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사살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러 들어온 침투조였어요. 31명이 한국 수도 한복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부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엠마가 다음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한 결정이 있어요.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968년 4월, 정확히 2달 만에 향토 예비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지금 한국 600만 동원 시스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2담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더 멍해졌어요. 한 나라가 2달 만에 전국 단위 동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엠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이건 더 흥미로워요. 1968년 11월에 강원도 울진과 삼척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향토 예비군을 만든 지 7개월 만이었어요. 그때 정규군이 아니라 향토 예비군이 토벌의 주력이 됐습니다. 그 중에 김 씨라는 한 화전민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1968년 강원도 산골에서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평범한 농부 차림이었습니다.
엠마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김모 씨로만 기록돼 있어요. 한국 정부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산골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골짜기가 막다른 길인지, 어느 능선에서 마을이 보이는지, 어느 시냇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었죠. 무장공비들이 그 산에 들어왔을 때 정규군은 그 산을 몰랐는데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군에 그 정보를 넘겼고 한 골짜기에서 무장공비들이 막혔습니다. 그 작전에서 무장공비 7명이 사살됐어요. 엠마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그 일로 표창을 받지도 않았고 이름이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살던 산골에서 그저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1990년대 어느 해 조용히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 김 씨의 손자가 지금 그 강원도 산골에서 그 산을 그대로 알고 있는 향토 예비군이라는 겁니다. 50년 전 할아버지가 알았던 그 골짜기, 그 능선, 그 시냇물을 손자가 똑같이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50년에 걸쳐 같은 산을, 같은 골짜기를, 같은 능선을 대를 이어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68년에 김 씨가 무장공비를 잡았고 그 김 씨의 아들이 1980년대 향토 예비군에서 같은 산을 지켰고 그 손자가 지금도 그 산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군사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한 마을이, 한 지역이 대를 이어가며 자기 땅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어요. 엠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이클, 이게 한국이에요. 1968년에 시작된 50년짜리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엠마가 자리를 뜬 후에도 한참을 보고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적힌 첫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600만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단순한 숫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5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50년에 걸쳐 대를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킨 산이 있었고 그 산에 깔린 골짜기와 능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50년 전에 박은 그 씨앗이 지금 600만 그루의 나무로 자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단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습니다. 엠마가 떠난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 자료실에서 한국 예비군 관련 문서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본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가 그날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예비군 명부를 펼치면 거기에는 이름과 군 복무 특기가 함께 적혀 있어요. 통신, 군수, 공병, 의무, 화학, 기계. 그런데 그 옆에 적힌 또 다른 정보가 있었습니다. 현재 직업이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그 직업 칸을 그저 부가 정보 정도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직업 칸이 펜타곤 시뮬레이션실 모니터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통신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현재 직업이 뭔지 보십시오. SK텔레콤 5G 네트워크 엔지니어, 이름이 김상호인 한 예비군의 자료였습니다. 군대에서 전술통신을 배웠고 제대 후에는 한국 최대 통신회사에서 5G 기지국 설치와 복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가 소집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에서 배운 전술통신 절차 위에 사회에서 쌓은 5G 기술이 그대로 얹어집니다. 재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예비군이 한 달 동안 통신장비 사용법을 다시 배우는 동안 한국은 그 사람을 그날 저녁부터 야전통신망 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군수병이었던 사람의 현재 직업, 쿠팡 물류센터장, 이름은 박재현이라는 50대 남성이었어요. 군대에서 전시 보급 절차를 배웠고 제대 후에는 한국 최대 이커머스 회사의 물류 거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쿠팡 물류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24시간 365일 하루 수백만 건의 물품을 전국에 배송하는 거대한 보급망이에요. 박재영 같은 사람이 소집되는 순간 그는 군대에서 배운 절차와 회사에서 운영해온 시스템을 결합해서 전시 보급 거점을 그날 안에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 만에요. 또 한 페이지.
군 복무 시절 공병이었던 사람의 현재 직업, 현대건설 중장비 운용 팀장. 그가 운용하는 장비가 뭔지 아십니까? 불삭기, 불도저, 크레인, 도로 포장기. 야전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끊어진 도로를 복구하고 무너진 다리를 임시 가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예요. 군대에서 배운 야전 공병 절차를 이 사람은 30년째 사회에서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소집되면 그날 저녁부터 평택에서 진지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명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통신, 군수, 공병만이 아니었어요. 의무특기 출신은 한국 대형 병원의 외상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학특기 출신은 LG화학 안전관리 책임자였어요. 기계특기 출신은 현대중공업 엔진정비 반장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군 복무특기와 사회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였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입대 단계부터 그 사람의 대학 전공과 사회 경력을 참고해서 특기를 부여하거든요. 처음부터 사회와 군대를 연결시켜 놓은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축구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나라의 예비군은 후반전에 들어가서 워밍업부터 다시 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신발끈 묶고 스트레칭하고 감독 전술 다시 듣고 그러고 나서야 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예비군은 후반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90분을 평소에 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 매일 쓰던 통신 장비, 매일 운영하던 물류 시스템, 매일 모는 중장비, 그게 바로 전시에 그대로 옮겨오는 무기였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회 시스템과 군사 시스템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겹쳐져 있는 구조였어요. 토마스가 점심을 먹고 돌아와 제 책상 위에 명부를 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박사님, 이건 군대가 아니라 사회예요. 그런데 사회가 군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사회가 군대다. 토마스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그날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에 도달하려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통째로 군대가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50년 전 어느 베트남 정글로 가야 했습니다. 엠마가 그날 오후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보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에 1967년 짜빌동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엠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사회가 군대인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려면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1967년 2월 14일 베트남 짜빈동에서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 11중대 294명이 베트콩 약산콩 약 3,000명의 야간 파상 공격을 막아낸 전투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서 멈췄어요. 294명 대 3,000명, 거의 10대 1의 병력 차이였습니다. 엠마가 보고서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 전투의 핵심은 화력이 아니에요. 구조였습니다. 청룡부대는 거점을 요새화했고 적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좁은 통로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간 파상 공격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소부대 단위로 지휘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한국 해병대 사상자 15명, 베트콩 사살자 약 800명, 거의 50대 1의 교환비였어요. 이 전투는 미국 군사학교에서 지금도 교재로 쓰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실린 흑백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한국 해병대원들이 거점을 지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엠마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이클, 그 짜빈동 11중대원 중 한 사람이 1992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1992년 LA 로드니 킹 사건 무죄 판결이 나면서 LA 폭동이 일어난 그 해였어요. 그때 한인타운 옥상에 올라가 한인들의 가게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별명을 붙인 그 사람들이요. 엠마가 그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1992년 LA 한인타운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거리를 살피고 있는 한 50대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그저 김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1967년 짜빈동에서 베트콩 야간격을 막아낸 11중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8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LA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했죠. 그런데 1992년 4월 29일 폭동이 시작되자 이 사람이 한인타운 청년들에게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라. 시야가 트인 지점을 골라라. 두 골목이 동시에 보이는 자리를 선점해라. 이게 그 사람이 청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지시였어요. 짜빈동에서 했던 것 그대로였습니다. 엠마가 보고서를 천천히 덮으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이클, 이 김 사장의 손자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평택의 한 부대에서 K도 흑표 전차 운용병으로 복무 중입니다. 할아버지가 1967년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992년 LA에서,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평택에서 같은 가족이 세대에 걸쳐 같은 본능을 갖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사회 자체가 군대가 됐는지 이게 답이에요. 한 세대가 만든 게 아니라 4세대가 동시에 살아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책상 위로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워싱턴이 아니라 짜빈동 정글이 보였어요. 그리고 LA 하인타운 옥상이 보였고 평택의 K도 흔편차가 보였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50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이었던 겁니다. 짜빈동이 LA가 되고 LA가 평택이 되고 평택이 다음 50년에 어떤 자리가 되는 그런 나라요. 한국이 만든 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줄 4세대가 동시에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대열이었어요. 저는 그 대열의 길이를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펜타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마이클, 한 가지 더 보낸다.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 데이터다. 너 직접 확인해봐. 첨부된 파일을 열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빨간 점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17,000개의 점이 한반도 전역에 깔려 있었거든요. 서울만 따로 확대해봤습니다. 서울 시민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골목에 서 있든 도보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대피시설이 있었어요.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저는 비교를 해보려고 우크라이나 지도를 띄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날의 키이우 기록이 펜타곤 자료실에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 키미우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피할 곳을 찾는 거였습니다. 도시에 지정된 대피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키이우 메트로 사진이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 플랫폼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대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대피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국은 50년 전부터 그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대피 시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게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회가 50년 동안 매일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그 사회 깊은 곳에서는 늘 그 가능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고방식이 5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게 17,000개 대피시설이라는 숫자 뒤에 깔려있는 진짜 무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엠마가 또 한 권의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표지에는 1970년대 한국 지하철 설계 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엠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17,000개 대피시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지하철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1971년 한국 정부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을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대피 규격으로 설계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핵공격 대피 규격으로 지하철을 짓는다. 엠마가 보고서를 폈습니다. 당시 한국 토목 기사 중 한 사람의 회고록이 남아 있어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1970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현장 토목 기사로만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이 회고록에 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현장 책임자가 콘크리트 두께를 1.5배로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그 토목 기사가 물었어요. 이거 너무 두껍게 짓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2배로 늘어납니다. 현장 책임자가 그 토목 기사 어깨를 툭 치면서 답했답니다. 그 답이 회고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에 그 답이 한 줄로 적혀 있었어요. 전쟁 나면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살 거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1971년에 한 현장 책임자가 어깨를 툭 치면서 던진 말,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살 거다. 그때 그 책임자가 말한 손주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50년 전에 누군가가 손주들을 위해 콘크리트를 1.5배로 두껍게 부었고 그 콘크리트가 지금 1만 7천 개의 대피시설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토목기사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 전국 곳곳에서 1970년대에 일하던 수많은 이름 모를 토목기사들이 그렇게 짓는 콘크리트가 5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요새가 된 거였습니다. 엠마가 다음 페이지를 폈습니다. 이게 지하철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한국 전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지하층, 관공서 지하층,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지어진 거의 모든 공공건물에는 같은 규격이 적용됐습니다. 그게 50년 동안 누적돼서 지금의 1만 7천 개가 된 거예요. 한 정권의 작품이 아니에요. 50년에 걸쳐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토마스를 불러서 그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토마스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마디를 했어요. 박사님,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50년 동안 한 번도 평화를 기본값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평화는 보너스였고 위기가 기본값이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콘크리트에 새겨져 있었고 지하철 두께에 새겨져 있었고 학교 지하층에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출근하면서 그 시설 위를 걸어 다녔지만 자기들이 50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위기가 기본값이고 평화가 보너스인 나라. 그런데 그 위기의식을 한 번도 잃지 않고 50년을 누적시킨 나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깨달은 건 단순한 군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가 50년 동안 같은 사고방식을 잃지 않고 콘크리트에 새겨왔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평화 시기에 군사적 사고방식이 흐려졌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사고방식을 놓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정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토마스 말대로 신앙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펜타곤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분석할 때 늘 미군 의존 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국은 미군이 빠지면 무너진다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의존 구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민께하는 동안에도 자기 손으로 50년 동안 요새를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미군은 그 요새의 한 부분일 뿐이었지 요새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빠진다고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군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50년 동안 만들어둔 시스템으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보고서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날 아침 결제 사인을 넣었던 그 보고서요.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 방어 능력 평가 7일 시나리오. 그 제목이 갑자기 우스워졌어요. 7일이라니. 25년 베테랑이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이 7일이라니. 저는 그 보고서를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워싱턴의 거리를 한참을 걸었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기본값이고 평화가 보너스인 나라. 그 한 문장이 25년 베테랑 분석관을 그날 밤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펜타곤 시뮬레이션실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책임자 폴이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박사님, 어제 들고 오신 자료로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야 한다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이 키보드 앞에 앉아 새로운 변수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시 가용 인구 600만, 1만 7천 개 대피 시설, 23개 대기업 인사부와 연동된 예비군 동원 시스템, 24시간 풀가동 항만, 비상운행 매뉴얼이 배포된 철도, 그 변수들을 다 넣고 폴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처음에는 평소처럼 시나리오를 그려나갔어요. D+11, D+21, D+31. 그런데 D+5일 지점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분석 알고리즘이 결과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폴이 시스템을 재기동시켰습니다. 다시 돌렸어요. 같은 자리에서 또 멈췄습니다. 폴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사님, 알고리즘이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점용 비용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단 한 줄이 떠 있었어요. 한국 점령 비용 산출 불가능. 폰이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펜타곤에서 30년간 한반도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한 번도 산출 불가능이 뜬 적이 없어요. 늘 며칠 안에 한국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답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이 약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깊어서 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너무 깊어서 답이 없다. 30년 베테랑 시뮬레이션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날 아침 9시, 저는 백악관에 보낼 한 페이지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처음 쓰는 종류의 메모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분석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단 3문장만 썼어요. 첫 번째 문장, 한국은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 이긴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문장,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미국에게 가장 비싼 외교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에 서명을 하고 백악관으로 직접 들고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5년간 한 나라를 약자로 분석해온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그 나라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라고 백악관에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지를요. 저는 그 메모를 들고 백악관 정문을 통과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 메모가 늦으면 미국이 역사상 가장 큰 외교 실수를 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떨리는 손으로 안보보좌관 사무실까지 직접 걸어 들어갔어요. 안보보좌관 제프리는 제 메모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마이클,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입니다. 25년 인생에서 가장 확신하는 분석입니다. 제프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당장 대통령께 들고 갑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제프리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충격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결정을 번복하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통보를 철회합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국 청와대로 비공개 한라인이 연결됐습니다. 안보보좌관 제프리가 한국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직접 통화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제프리가 한국 측에 첫 마디를 꺼냈어요. 안보실장님, 어제 통보드린 미군 철수권은 없던 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제프리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청와대에 사과하는 자리, 그 자리에 25년 베테랑인 제가 배석해 있었던 겁니다. 그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측 답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안보실장은 제프리의 사과에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단 한 문장만 답했습니다. 검토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검토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9글자였어요. 그게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사과에 대한 한국 측 답변이었습니다. 미국이 사과를 하면 한국이 받아주는 게 정상인데 한국은 그 사과를 받을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백악관 사무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제프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제프리를 쳐다봤어요. 25년 베테랑 2명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깨달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갑과 을이 뒤집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워싱턴 정가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악관이 미군 철수 결정을 단 48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소문이었어요. 폭스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했고 CNN이 후속 분석을 깔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 제목을 바꿨어요. 일주일 전 한국 자업자득의 안보 위기라고 썼던 사설이 그날은 한국, 우리가 몰랐던 강대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같은 신문, 같은 사설란, 일주일 만에 정반대의 제목, 그게 워싱턴이 그 48시간 동안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펜타곤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주일 전 자신감에 차서 결제 사인을 넣었던 그 보고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7일 시나리오.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옆에 있던 타세기에 넣었습니다. 25년 베테랑이 자기 손으로 자기 보고서를 파쇄기에 밀어넣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다음 주에 미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25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잘못 봐온 한국에 대해 의회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기로 한 거예요.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워싱턴 DC 캐피톨 힐의 상원 군사위원회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통과하면서 다리가 살짝 떨렸어요. 안에는 상원의원 14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외신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BBC, 로이터, AP, 르몽드, 도이체 벨레. 그 자리에서 펜타곤 25년 베테랑이 한국에 대해 증언한다는 소문이 이미 워싱턴 정가에 퍼져 있었거든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한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카터 박사, 지난 48시간 동안 백악관이 미군 철수 결정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처럼 분석 데이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25년 베테랑답지 않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고백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잘못된 렌즈로 한국을 봐왔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상원의원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약자로 봐왔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일주일도 못 버틸 작은 분단 국가로 봐왔습니다. 그 인식이 25년 동안 펜타곤 보고서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48시간 동안 저는 그 25년이 통째로 잘못된 분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원장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카터 박사,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펼쳤습니다. 한국의 전시가용 인구는 600만 명입니다. 한국에는 도보 10분 거리마다 깔린 1만 7천 개의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 시스템과 군사 시스템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겹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통신 기술자가 그날 저녁 야전 통신망 복구에 투입될 수 있고 물류 책임자가 그날 안에 전시 보급 거점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펜타곤이 25년 동안 놓쳐온 한국의 실체입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터 박사,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위치는 어떻게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25년 펜타곤 분석관이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말을 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펜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의존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자기 손으로 요새를 쌓아온 나라였고 그 요새의 한 자리를 우리에게 내준 것뿐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펜타곤이 그 사실을 깨닫는데도 25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정확히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의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카터 박사,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에게 어떤 동맹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동맹입니다. 50년 동안 한 사회가 어떻게 평화를 보너스로 두고 위기를 기본값으로 살아왔는지, 한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어떻게 그 사고방식이 끊기지 않았는지, 그게 어떻게 콘크리트에 새겨지고 사회 시스템에 새겨지고 4세대 가족의 본능에 새겨졌는지, 우리는 그 답을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위원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터 박사. 청문회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자 외신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BBC 기자가 먼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카터 박사, 25년 베테랑이 의회 앞에서 자기 분석을 부정한 건 펜타곤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깊은 나였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25년 동안 그 깊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고요. 로이터 기자가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 깊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나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외신 헤드라인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BBC는 펜타곤 베테랑의 자기 부정, 25년 만에 무너진 한국 약자론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로이터는 한국 안보의 글로벌 스탠더드, 마침내 워싱턴이 인정하다라고 썼습니다. 르몽드는 동아시아의 진짜 강대국은 누구였나라는 분석 기사를 한 면이 실었고, 도이체벨레는 독일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한 번도 놓지 않았다라는 사설을 게재했어요.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 한 면에는 청문회 회의실에서 증언하는 제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의 캡션이 있었어요. 25년의 오판, 48시간의 깨달음. 그날 저는 펜타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문회 다음 날 도착한 한 통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한국 대사관 무관, 그 25년 친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마이클, 어제 청문회 봤네. 25년 친구로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자네가 어제 한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50년 동안 우리 자신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야. 자네 같은 외부인이 그 말을 해줘서 고맙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한참을 놓아두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천천히 깨달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을 분석해왔지만 정작 서울 출근길 지하철을 타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평일 아침 7시 30분, 강남역 플랫폼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다가오는 열차를 기다렸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사람들 틈에 끼어 객차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자리도 없었어요. 제 옆에는 50대 보이는 한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 살짝 풀린 넥타이, 어제 야근의 흔적이 남은 피곤한 얼굴. 한 손에는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워싱턴 출근길에서 보던 미국 직장인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사람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50대라면 1990년대에 군 복무를 마쳤을 겁니다. 통신, 공병, 의무, 어떤 특기든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후 30년을 한국 사회에서 일하면서 그 특기를 매일 응용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군 복무를 했을 거고 어쩌면 짭인동 같은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세대였을 가능성이 컸어요. 4세대가 같은 객차 안에 응축돼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람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예비군 가셨었습니까? 그 사람이 짧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어깨를 으쓱하면서 답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 앞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었어요. 600만의 동원 시스템도 1만 7천 개의 대피 시설도 50년에 걸쳐 4세대가 누적시킨 본능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어요.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고 그 사람은 저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람들 틈에 섞여 사라지는 모습을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한 한국의 5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어요. 자기가 무기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나라, 자기 손에 쥔 힘을 한 번도 자랑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건넜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강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고 그 빌딩들 사이사이에는 1만 7천 개의 대피시설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빌딩 안에는 600만의 잠든 사자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그 사자들의 할아버지가 짜빈동에서 베트콩을 막았고 그 사자들의 아버지가 에데이에서 하인타운을 지켰고 그 사자들의 아들이 평택에서 케이도 흡표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한 도시 안에, 한 강 안에, 한 아침 안에 응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잠든 사자는 자기가 사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하여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